3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자체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 뭐 읽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합니다. 관리처분을 한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입주, 사용 승인, 입주, 이전 고시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시작을 했는데 조합 설립을 미동의한 사람들, 여기서 매도 청구를 당하죠. 재건축에 의해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안 하면은 또 매도 청구를 또 당하고, 재개발에서는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은 수용 절차로 갑니다. 여기서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을 하고, 재건축에서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그런 보상을 하죠. 그래서 매도 청구, 여기도 매도 청구, 수용, 이 세 가지를 현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현금 청산, 현금으로 청산해주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제가 이 3회 강의는 현금 청산을 당하는 청산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을 상대로 돈을 많이 받아내느냐를 목표로 제가 강의안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정적이고 좌파적인 시각에서 썼는데 조금 막 지웠어요. 그것도 여기 가서는 좌파하고 여기서는 우파하고 그런 거죠. 뭐 세상에 사는 거. 여기서 보면 정말 나빠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좀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전쟁이다. 한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땅 파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파괴를 해요. 파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파괴를 합니다. 누군가는 주도권을 잡고 누군가는 주도권이 없이 끌려간다. 이런 창조적인 건설 과정에서 많은 용역업체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자꾸 이들은 파괴를 하려고 해요. 뭔가 부술 데 없나 자꾸. 옛날에 어떤 개발업자이신 분하고 63빌딩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사람, 야, 자기는 무슨 건물만 보면 부술 생각을 하는데 저기를 이렇게 부숴서 올리면 어떨까 맨날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을 하는 사람도 맨날 부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숴야 건설을 하니까. 주도자가 있고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조합 이 집행부는 각종 이권이 있고요. 시공자, 정비업체,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모든 용역업체를 지명하고 사실상 총회에서 다 선정되지만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행부에 다 달라붙고 반대자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용역업체는 변호사밖에 없어요. 변호사만 이 양쪽에 다 편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고 그래요. 최근에는 이쪽 반대편에 서서 쿠데타를 해서 이걸 뒤집어서 자기들이 용역업체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쪽 반대편에 쓰는 시공자 무슨 뭐 컨설팅도 있긴 있는데 쉽지는 않죠. 감정평가사가 이제 이쪽 편에 붙을 수 있도록 제가 감정평가사와 업무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합 집행부 측에 붙는 변호사와 반대자 비대위 측에 붙는 변호사가 딱 나눠져 있었고, 집행부 측을 하는 변호사는 절대 나는 비대위 변호사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비대위 변호사는 이것만 하고 그랬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한 7, 8년 전부터는 변호사가 이쪽도 했다 이쪽도 했다가 한 게 별로 뭐라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예전에는요, 이쪽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가끔 이쪽 어느 옆에 구역에서 그 사람이 비대위 측을 했대? 하면 막 여기서 씹어요. 여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야 뭐 사람이 추접스럽게 비대위 편에서 악질, 극렬 좌파, 종북 이런 식의 이제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요즘은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데, 조합 설립이 딱 되면 거대한 권력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무효의 행정수칙이 나타나고,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청구. 그 중간에 분양 신청 절차가 있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개발에서는 토지 수용 하고 재건축에서는 현금 청구, 또 매도 청구가 또 있고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다 떨어지면 명도 소송은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수행인가 관리 처분에 대해서 이 사업 수행 인가가 있으면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인가 취소 무효 소송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리 처분은 명도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관리 처분 취소 무효 소송이 종종 일어나죠. 기본적인 얘기고 갈등의 이유 현 집행부 조합장 이사가 있으면 재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파가 있고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다라고 달려드는 쪽이 있고 내가 조합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 탈락한 시공자나 정비업체들 뒤에서 사주하고 돈을 내주기도 하죠. 또는 이 사람들이 찾아 나서요. 나를 좀 도와주라. 내가 이걸 뒤집어 엎겠다. 그럼 내가 너한테 이권을 주마.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재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하자 하지 말자 그냥 이대로 살자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아니다 지금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조합장 하자 넌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못하고 있는 집행부도 있고 잘하는 집행부도 있고 잘하는데 괜히 딴지 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군데입니다. 강남에 어떤 조합장이 18년을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18년이라고 들었으니까 20년도 더 됐네.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계속 위원장을 했는데 18년, 20년째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18년, 20년을 했으면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리는 순간 그 장부나 이런 거 다 뒤져질 것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사실 자기도 지쳤어. 이제 나 그만하고 싶어. 그래도 그만할 수가 없어요. 아마 박정희도 그랬을 거예요. 그만할래야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둘러싼 그게 꽉 차 있는데 그 세력이 있는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기도 이미 이루는 게 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재규가 끝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끝내드렸다고 하는 썰이 있잖아요. 자기 박정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그냥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0년씩 이렇게 부패한 데도 있고 부패하지 않은 데도 있고 별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정의사회는요. 여러분 경찰관과 도둑놈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먼저 생깁니까? 도둑이 생긴 다음에 경찰이 생기죠. 경찰이 생기고 도둑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죠. 도둑이 생기니까 잡을 필요성이 생기니까 경찰이 생기고 그리고 신종범죄가 생기니까 위조집회가 먼저 생기고 위조집회 감별이가 나중에 생기죠. 이런 것도 보면요. 이기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이 추진되더라고요.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좀 조합장을 해서 업체 좀 끌어들이고 내 명예를 보충시키고 뒷돈을 먹던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잘해서 내가 성공보수로 조합장들도 성공보수 받습니다. 사업 잘하면 성공보수 받아요. 그래서 성공보수 몇십억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받든가 하자라는 공명심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이 발전하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멍하니 있으면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그대로 있죠. 재건축에서는 이제 조합설립인가 다음에 매도 청구, 사업 시행 계획인가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재개발에서는 아무 거 없다가 분양 신청 기간에 이제 현금 청산을 하게 됩니다. 현금 청산은 수용 절차를 진행하죠. 여기 왜 이렇게 덥죠? 덥죠? 저만 더운가? 잠깐만 이 옷을 좀 벗어주면 매도 청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 첫 단계에서 매도 청구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분양 신청 기간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 관리 처분 중간에 분양 신청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공고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신청 공고 통지는 30일에서 60일의 기간을 해야 되고 연장을 할 때는 2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을 붙여서 연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일입니다. 종자산 평가 기준일은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자가 되는데 청산자가 되는 기준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고, 자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종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은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 또 이걸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을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고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너의 종전자산을 종후자산으로 바꿔주고, 또 뭐 너한테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너의 면적이 뭔지, 이거를 다 요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요 날짜에 부동산이 네가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 그 뒤로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 요 시점에 그 사람의 자격을 그대로 딱 본 다음에 몇 평짜리 얼마네,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짠다는 거죠. 요 날짜 기준의 권리관계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 땅을 쪼개면 부필지가 되겠네. 어떤 사람은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6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은 땅이에요. 큰 땅이에요. 그 정도면 60평이면 웬만한 단독주택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고 땅이고, 100평 정도 되면 꽤나 큰 땅이고, 한 300평을 가지고 있다고 써봅시다. 300평 있으면 이걸 300평인데 이게 한 필지야. 아깝잖아요. 300평도 하나 나오죠, 분양권. 그러니까 쫙 쪼개서 자기 아들이나 뭐 친구한테 이렇게 넘겨서 아파트 분양권을 그러면 5개를 만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여기가 권리처분 기준이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그런데 이게 원칙이지만 그 전에는 또 쪼개면 안 된다라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50조의 2의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뭐뭐뭐뭐를 쪼개면 안 되고 또 이런 말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원칙이다. 이 날짜 기준으로. 다만 언제부터 또 쪼개면 안 되고 토지 건물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쪼개기를 방지하는 게 50조의 2에 써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 계략적인 내용, 분양신청 기간과 그 다음에 종전 종후 자산 평가를 이 분양 신청을 하는 도중에 이걸 평가를 해요. 사실은 당신의 옛날 종전 자산은 3억 3천이야. 그리고 종후 자산은 4억이야. 그러면 당신은 추가 부담금 7천만 원을 내면 돼. 자,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이게 33평형이면 이렇게 돼. 네 거 옛날에 3억 3천, 너 7천 더 내. 그럼 이거 줄게. 라고 가격표를 제시한 다음에 너 할래 말래? 저는 안 할래요. 저는 할래요. 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분양시장 기간 동안에. 이때 바로 나는 이 부동산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구매 의사를 표현할 때 그때 종전 종후자산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한다. 이거 안 알려줘요. 자산 평가를 이때 하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골라 야바이처럼 자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세요를 하는 게 현재 분양신청 제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안 알려주죠. 근데 알고 있죠. 평가사들은 알고 있고 이쯤에서 이제 조합장이나 이런 건 알고 있어. 그다음에 조합장이 받아보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0%씩 내려, 5% 내려, 내리기도 하고 그렇다고들 합니다. 전에 들은 얘기예요. 저도 안 그런 조합 몰랐을 뿐이지 요즘 그냥 알게 돼서 요즘 더 그런 것 같은지 다 그렇게 왔어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부동산 가는데 요거 저 아파트 얼마예요? 그런데 안 알려주고 하는 거죠. 이 종전 종후자산의 개념과 추가 부담금 제가 알려드렸던가요? 그냥 안 알려줬죠 아직은. 나중에 또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간단히 먼저 하죠. 어떤 마을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걸 다 평가를 하니까 1조 원이 나왔다. 새로 이걸 개발을 해서 여기 있는 아파트 상가를 다 팔았어요. 1조 700억 원이 나왔어요. 1조 700억 원이 나왔어요. 이걸 다 평가한 1조 원. 공사를 해서 다 팔았어요. 1조 700억 원 나오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1조 700억이 아니라 3,700억 이렇게 해봅시다.
이 땅과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조. 여기다가 대충 해봅시다. 공사를 하는데 시공사한테 주는 돈, 변호사, 조합장 월급 다 해서 3천억이라고 쳐봐요. 1조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시공비라든지 뭐 이렇게 다 해서 1조 3천억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1조 3,700억이 나왔어요. 700억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개발 이익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개발 이익이니까 1조 원을 투자했더니 7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가진 자산이 1조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700억을 만들었으니까 107%가 나온 거예요. 107%. 7%만큼의 이득이 생긴 거예요. 7%의 이득이 생겼으니까 여기서의 개발 이익은 7%. 굳이 표현하자면 107%라, 비례율은 107%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7%. 그러면 내가 가진 게 1억짜리인데 1억짜리는 1억 700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700만 원. 1억 700만 원이 된다. 7%씩 프리미엄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내 종전자산이 3억이라고 써봅시다. 내가 분양받는 이게 33평이 4억이야.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기초자산을 위해서 4억짜리를 분양받으면 추가 부담은 얼마 내야 돼요?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7%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거 내 거는 7%의 프리미엄을 받는 거니까 37에 21 하면 얼마예요? 3억? 2,100만 원이요? 네, 2,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종전 자산 평가는 3억이지만 비례율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3억 2,1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4억에서 이걸 빼면 얼마예요? 7,900만 원만 추가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3억 원짜리를 현물 출자하고 이 물건으로 받는데 비례율, 이건 누구나 다 받은, 이 구역의 사람들이 다 받는 비례율이니까 10%는 그냥 꽁으로 먹고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7,900만 원만 현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죠. 추가 부담금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자기 종전자산 금액을 3억 5천으로 평가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자꾸 추가 부담금이. 그러니까 자기 종전자산을 높게 평가받으려고 악을 쓰겠죠. 종전자산. 이건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이것은 종후자산이에요. 종후자산은 대부분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 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신축한 것이 어디 몇 평, 40몇 평 다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데 이 종전자산들은 중구난방이야. 특히나 이제 아파트는 대부분 평균화되어 있지만 단독주택들은 막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서 단독주택에서는 종전자산을 높게 받으려고 다 악을 쓰고 아파트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조망권, 한강 조망을 한다든지 뭐 공원이 다 있다든지 굉장히 좋은 그 동이 있잖아요. 그 동 사람들은 야 우리 니네하고 급이 달라. 이 한강 조망 딱 바라보면 이게 5천만 원짜리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똑같은 평수가 똑같은 평이 아니야. 우리는 40평의 한강 조망과 40평의 저쪽 면벽하고 있는 데인데 5천만 원 차이를 반영해라 하고 난리가 나요. 아파트에서는 그런 경우 있고 단독주택은 중구난방이라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종전자산, 조무자산. 이거는 종전자산 평가, 조무자산 평가. 이 평가액이 완벽하게 도출된 다음에서야 오케이 나 할래 안 할래 찍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냥 찍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의 종전자산입니다. 조무자산 평가인데 야 나 이거 안 할래. 나 기분 상해버렸어. 안 할래. 나 안 하고 나 이거 현금으로 줘. 그냥 나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질래. 그러면 3억으로 주나요? 이거는 다시 보상평가를 다시 받아요. 보상평가를 다시 종전자산 평가, 조무자산 평가. 그래서 완전히 이 사업에서 이탈할 때는 보상평가라고 다시 감정평가를 받는데 여기는 비례율을 곱한 3억 2,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보상평가와 종전자산 평가는 다르다. 종전자산 평가, 조무자산 평가
보상평가. 이게 바로 현금청산이에요. 사업에서 이탈할 때. 사업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금액. 이게 이제 보상평가고, 이거를 따지는 게 지금 현금청산이고, 재개발에서는 시가로 하는데, 아니 재건축에서는 시가로 하는데, 재개발은 시가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이다. 공시지가 기준에서 약간 플러스된 그런 가격일 뿐이다. 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종전 종후자산이 있는데, 종전 종후자산을 알려주지 않고 한다. 근데 이 종전 자산을요 가급적 낮추려고 해요. 조합에서. 너무 낮추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시세보다는 많이 밟아내요. 시세보다 약간 밑으로. 이게 한 4억으로 평가되면 사람들이 4억이나 줘?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해요. 4억이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겠네. 조합에 팔아버리는 게 낫겠네. 나는 한 3억 5천 나올 줄 알았지. 4억이야? 그럼 나 4억 현찰로 주세요. 현찰을 받아서 이 옆에 있는 아파트 살래. 구입할래. 이게 다 도망가 버려요. 이 종전자산 평가를 높게 해놓으면요, 그 돈 받고 나가겠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눌러놔요. 빡빡 눌러놓으면은 이 종전자산 평가와 이 보상 평가는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이걸 눌러서 한 2억 7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게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있으면 이 보상평가도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내려가요. 이걸 눌러놔야지만 이 사람들이 청산 안 하고 안 도망가고, 이걸 눌러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보상평가 금액이 또 낮아져요. 자꾸 눌러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낮추려고 한다. 근데 너무 낮춰버리면은 개발이익률이 높아져서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웬만큼은 생각보다는 낮춰놔야지 현금자산 안 받고 청산을 받더라도 이 청산의 기준금액도 낮아지더라. 이걸 낮춰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왜 3억이냐, 이 값을 올려달라. 나는 그렇다고 해서 현금청산을 받지는 않겠다. 현금청산이라는 것은 아예 사업에서 이탈하는 건데, 이탈하는 건 아니고 나는 계속 이 분양시장을 하고 여기서 남아있을 건데, 그래도 좀 이거 좀 올려주지라는 소송을 합니다. 이걸 좀 올려줘. 근데 이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올려봐야 어차피 추가부담금은 똑같다. 이런 말들을 감정평가사들이 해요. 평가사들의 전제는 뭐냐면, 당신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올려줘야 되니까, 이게 1조 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 당신 올려달라고 그랬지. 3억 2천억 올려주면 말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올라가니까 이게 1조가 아니라 1조 700억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비례율이 적어지고 결국은 추가부담금은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 평가사들의 얘기는 어차피 당신 종전자산 평가를 올리면 비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중대한 사기적 행위가 있습니다. 사기. 이 사람의 입장은요, 내 것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 것만. 내 부동산 가치만 올려달라는 것인데, 평가사들의 답은 네 거 올리면 다른 것도 올려야 하니까 비례율이 낮아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것도 올려야 하니까 비례율이 낮아진다는 말을 안 해요. 다른 것은 안 올려, 또 같이 올려야만 한다는 그 단어를 빼버립니다. 빼고 그냥 설명을 하죠. 이 사람 것만 올리면요, 다른 건 그대로, 이 사람 것만 올려버리면 분명히 추가하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평가사들이 소개장에서 사기를 치죠. 그리고 맨날 재개발 무슨 재건축 칼럼에다가 그런 얘기 쓰죠. 종전자산 올려봐야 추가부담금 똑같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것도 올릴 때 그런 거죠. 이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이 총 1조 원에서 1조 원이라는 데에서 차지하는 3억의 비율입니다. 1조 불에 3억이에요. 그럼 1조 불에 3억이면 1조가 얼마 어떻게 돼? 만분의 3인가? 만분의 3이면 주오면은 만분의 3이래요. 만분의 3, 0.3%. 이 전체 구역 내에서 0.3% 가진다는 그 비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총 전체에서 내가 비율, 절대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여기서 0.3%를 나한테 줘 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사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70점 맞고 75점 맞고 80점 맞고 해서 우리 전체 5점씩 올려주세요. 뭐 전체 다 5점씩 올려줬어요. 그럼 평균점 올라가죠? 등수는 똑같잖아요. 참 똑같죠. 평가사들의 논리는 당신 뭐 나한테 5점 올려달라고 당신 5점 올려주면 다 올려주잖아. 당신의 석차는 똑같아요. 이걸 올려준다 하더라도 딴 데 다 올려주면 이 분모도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다. 라는데 다른 사람 올려주지 말라고. 나만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이득을 보죠. 나만 올리고 다른 사람 들으면 나의 성적은 올라가죠. 동전자산 그래서 이 절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정 비율. 그래서 이 개발 최종 상품, 건축된 최종 상품에서 내가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비율. 그렇기 때문에 절대액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절대액은 중요해 보이고 내 것만 올리면 비율이 올라가요. 비율을 올려달라는 얘기 이 사람은. 비율. 내 것만 올리면 추가 잔금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종전, 종후, 종전자산평가, 종전자산평가, 이탈했을 때 보상평가, 그리고 이걸 자꾸 내려야지만 이것도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상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건축 현금청사는 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 현금청사소송, 매도청구소송을 준용하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종전, 종후자산 평가, 보상 평가의 관계, 비례율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걸요, 없을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이 매도 청구가 있고 분양 신청 절차에서 이제 현금 청산을 하는데 여기도 매도 청구고 재개발의 경우는 여기서 수용을 당하죠. 수용은 수용위원회.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여기서 재판이에요. 이건 재판. 지금 요 위쪽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건축. 청산자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자, 여기서는요. 조합만이 걸 수가 있어요.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조합만 원고가 돼요. 조합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나 미동의자인데 조합대로 빨리 사과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먼저 소송은 안 돼요. 먼저. 미동의자가 조합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합이 일단 소송을 걸어두면 반소는 가능하니. 조합이 일단 소송을 걸어두면 조합이 소송을 걸어서 소장 부분이 도달되는 순간 매매가 일어나니까 반소로. 자, 이미 매매가 일어났으니 매매 대금을 달라는 소송. 이 반소는 가능해요. 자기가 먼저 본소를 먼저 넣을 수는 없어요. 매도 청구권만 있지 매수 청구권은 없어요. 근데 매도 청구권을 조합이 행사하고 난 뒤에는 매매 대금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조합이 소송 걸 수도 있고 이 분양 미신청자가 소송 걸 수도 있고 누구든 먼저 걸 수 있어요. 왜냐? 이 시점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됐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 다음 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다음부터는 누구든 먼저 성질급한 사람이 소송을 넣을 수가 있다. 근데 소송을 먼저 넣는 사람은 인지대, 감정료 뭐 이런 걸 부담하죠. 송달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걸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하는 거죠. 감정료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조합은 뭐 이런 자금 동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일반 미동의자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한 7억 대야. 7억 대면 변호사 수임료 뭐 한 4,500 뭐 인지대 송달료 다 합해서 한 플러스 한 100만 원. 인지대 그게 나오는 거야. 조합이 그냥 미신청자한테 소송 걸 때는요. 무슨 소송입니까? 나한테 팔으라는 거. 그 부동산을 나한테 팔라는 거죠. 그 부동산의 시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지대 할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이게 실제 시가보다 한 반 이상 다운된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 소송을 할 때 조합이 선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부동산을 나한테 넘겨. 근데 부동산이 얼마짜리지?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해서 거기에서 또 몇 프로 또 낮아지니까 조합이 소송 걸 때는 7억짜리 건물을 한 2, 3억짜리로 시가를 계산해서 임대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소송 걸 때는 굉장히 임대가 싸요. 그런데 미동의자가 그냥 미신청자가 소송 걸 때는 무슨 소송을 겁니까? 내 돈 내놔. 나 너한테 팔았잖아. 돈 내놔. 돈 달라는 소송이에요. 돈은 얄짤없이 7억이에요 그냥. 이 얄짤없이 7억에 대한 임대가 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이 임대가 많이 드는데 소송을 내가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세요라고 저는 설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소송을 먼저 내야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기가 소송을 넣어야지만이 자기가 감정사를 또 지정을 하고 그 감정사한테 가서 감정평가사한테서 내가 돈 낸 거야. 내 돈이 법원을 통해서 당신한테 갈 거야. 이거 너 나 만나줘. 이런 데로 요구할 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원고 피고도 원고가 몇 명이 될지 자기끼리 조정을 하고 그런데 조합이 소송 걸면 조합이 어떻게 그룹핑을 할지는 조합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미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합이 소송을 할 때 당신이 지연이자 받아먹으려면 반소를 해야 되잖아. 어차피 반소할 거잖아. 어차피 반소할 거라면 지금 그냥 먼저 보는 소송을 넣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죠. 내가 미리 소송을 왜 해야 되느냐. 나중에 조합이 소송 들으면 어차피 또 반소해야 되니까 반소를 해야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권을 가져야 강제 집행을 하니까 먼저 소송 걸 필요가 있어요. 감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도중에 이제 감정인 선정해야 되는데 옛날에 판사들은 대충 판사가 감정인 선정해서 결과 나오면 이걸 그냥 재판 뚝딱 하려고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판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판사들이 있는데 한심하죠. 이게 감정이 재판의 전부입니다. 요 소송에서는 랩서브 소송에서는 감정이 재판이 거의 전부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인들이 재건축 조합에는 국토교통부 선정 13개 감정평가 법인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대형 감정평가 법인들은 친조합 성향이 있죠. 친기업이에요. 그래서 조합에 유리하게 내니까 아예 그냥 독고다이식의 그냥 개인 감정평가사들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조합측 변호사인 경우는 큰 감정평가 법인을 해달라고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비대위 측이나 미시청자들 측인 경우에는 대형 평가 법인 하지 말자라고 하거나 아니 처음부터 감정인 2명 선정해달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죠. 피고도 니네도 추천해. 우리도 추천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하자. 둘 중에 해서 판사님이 알아서 정하십시오. 아니면 평균값으로 합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인 사전신문기일을 꼭 열어달라고 하세요. 감정인 사전신문기일이 뭐냐면 사후 감정인 신문 말고 감정인을 선정했으면 그 감정인 얼굴 코빼기도 못 보고 그 사람이 덜컥 감정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서 선서를 하게끔 하고 물건에 대해서 여기 주의사항을 주고 하는 절차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법관은 그걸 필요 있느냐 라고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인을 보고 명함을 다 건네주고 현장에 나올 때 꼭 우리한테 연락을 주고 와라 라고 해야 됩니다. 감정인에게 주의할 사항을 쏟아야 됩니다. 감정인 현장 답사 기일에 양측이 꼭 참여하게 해라. 조합사무실에 감정인이 방문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법정에서 감정인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이런 소리를 법정에서 하면 어떤 판사는 변호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니니까 뭐 감정인이 그럴 리가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당연한 걸 말할 기회를 달라. 너무 당연한 건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판사도 참 한심해요. 우리가 당연한 건 말하면 안 되나? 당연한 게 안 지켜지니까 말을 하고 있지 지금. 교통질서를 지키고 뭐 정관예우 그런 거 없애고
잘해달라.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안 지켜주니까 말을 하는 거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면 안 된다. 조합으로부터 자료 받는지를 감시해야 돼. 조합으로부터 자료 다 받아요. 엑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감정 절차에 매우 무심합니다. 심할 정도로 요구해야 돼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조합 측에서도 이 매도 청구 감정 주의해야 됩니다. 이 조합 측에서도 옛날에는 조합에서는 더욱더 무심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와버리면 이 조합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어느 조합은 매도 청구에서 감정 평가가 엄청 나왔다더라. 이 매도 청구 금액 이거 물어주는데 300억이라더라. 여기서 시공자가 선정을 했는데 이 시공자는 일단 300억을 때려 받고 시작해야 된다더라 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노터치 안 가버려요. 이 조합은 시공자가 안 가요. 저기는 시공자 들어가자마자 이 금액을 물어줘야 되니까 300억이 어딨어. 바로 물어주고 해. 그리고 시가보다 높게 평가가 됐다더라.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서 조합 변호사를 할 때는 이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요즘은 최대의 쟁점입니다. 감정인의 재량은 또 절대적이고 감정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법원이 고지해야 되는데 판사가 안 해주니까 변호사가 써서 보내줘야 돼요. 이러한 엄정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서울행정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걸 잘 하는데 지방법원에 가면 1회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냥 감정을 해버리죠. 여러분 아시죠? 재판은 소장이 딱 하죠.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죠. 근데 소장이 송달이 안 되고 있어요. 송달이 안 되고 있는데 감정을 해버려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피고한테 소장 부분 송달도 안 되는데 원고는 감정 시작을 하고 판사는 무심하게 그 감정 시작을 받아주고 이 법원의 감정사는 감정을 다 해버렸어. 이거는 3억 2천짜리하고 답이 나와버렸어. 이 사람은 소장도 못 받았는데 이런 미친 재판이 어딨어요. 이 재판을 이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니 재판장님 피고는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재판이 다 끝났어요. 지금 재판 이게 판결문이에요. 이게 판결문이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인데 소송 안 걸리고 이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아니 이거 어차피 감정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다 해두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편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지. 근데 왜 참여를 안 시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 측의 감정에 의해서 내일 기회도 안 주고 참 하지마돼 판사. 왜냐? 판사들은 10년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다들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 잘 지켜봐야 돼요. 감정 시청을 송달도 안 받는데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해요. 꼭 이걸 감정 신청서를 내는 변호사가 몇 명 있더라고. 일단 판사가 받아주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소장 송달이 됐는데 소장 송달은 됐어요. 근데 1회 변론 기일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근데 또 여기서 감정을 하는 수가 있어요. 변론 기일에 만나서 좀 얘기를 주고 받고 그 다음에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인을 불러서 당신 똑바로 해, 선서해, 이거 주의하고 이 시의 특성은 이거니까 이건 또 놓치지 말고 목록까지 다 주고 감정 의견서 다 주고 우리가 다 역세권 분석까지 다 해서 주고 받아가서 가야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양측 다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지. 원고는 저기 있는데 이거만 따로 만나고 이거 안 되잖아요. 마치 재판관하고 따로 만나는 거하고 똑같죠? 판사님 저기 좀 한번 봅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해서 판사하고 커피 마셔. 말이 돼요 이게? 판사님 찾아가는 것도 안 되는데 근데 감정이라고 불러서 안 먹어요. 접장하고 또 이쪽하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재판장이 누가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아무리 약을 써도 판사들이 신경을 안 쓰네. 요즘은 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이 변호사들이 약을 쓰면 참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 바뀌죠. 많이 바뀌었어.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되죠. 원고나 피고의 사무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방문하거나 한쪽 당사자와 지나치게 장시간 전화 통화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전화 통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수가 있고 하더라도 그걸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서 법원에다 갖다 내면
그래도 압박을 받으니까 잘 못하죠.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동료 감정평가를 통하여 자료를 전송받는 행위, 사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요구사항을 써서 내야 되고, 이걸 제가 법정에서 얘기했더니 아 참 당연한 걸 가지고 이 감정민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판사가 그러는데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라고 끝까지 말대답을 하세요. 판사한테는 끝까지 말대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인의 선정과 제가 감정인이 선정되면요, 전신반이 특히 대형 감정평가법이 선정되면요, 이 전 단계에서 이 조합과 연관을 맺는 데들이 있어요. 공유지 뭐 감정평가를 했다든지 뭐 평가를 한 사람들이 매듭청구도 감정인으로 떡하니 와요.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돼요. 사실조회 해봐야 이거 다 꽝이에요. 감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감정 촉구, 사실 이거 감정 결과는요 한번 나와버리면 이 판결문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탄핵이 거의 불가능하고 나오기 전에 감정 의견서를 충실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적 감정을 써야 돼요. 소촉법상 지역이자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한번 단서를 해서 이행 제공을 다 합니다. 재판 도중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이후 적당한 시기에 건물 전체를 면도하고 근저당 채무 등을 변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주면 이 15%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이 15%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15% 이자가 언제부터 그러냐? 소장 부분 송달 때부터 받나요? 그거 다 안 되고요. 왜냐면 항생함이 상당하다고 보통 보기 때문에 안 되고, 감정평가액이 나올 때부터냐? 그건 아니고 이행 제공이 다 된 경우, 이행 제공이 다 되고 감정평가까지 다 나오고 그때부터 15% 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준 판례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상한 판례는 무조건 1심 판결을 선 것이다 라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또라이 같은 사람은 판사는 확정돼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판사도 보면 여러 사람이에요. 변호사도 여러 사람이에요. 인간은 다 제각기 다르니까. 근데 저는 최소한 1심 판결 후부터 이자를 붙여서 받은 경우가 꽤나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요, 새로운 전세집을 얻을 만한 자금여력, 근저당 채무를 갚을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5% 이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자금 조달이 3% 또는 4%를 조달해서 11%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10시까지인데 30분 더 하고 끝내버리죠. 위에 17페이지. 중간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지토위, 중토위,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조합 단계에서 감정평가하고 또 지토위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 중토위 두 군데 감정평가, 행정법원 한 군데 감정평가, 감정평가 안 하고 감정평가를 둘 하고 이 단계에서 또 3명이 감정평가예요. 3명. 조합 추천, 구청 추천, 토지 등 소유자 추천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징글징글하게 감정평가 많이 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시가평가 안 하고 개발이익이 배제된 감정평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특히 지토위, 중토위에서는 전신 관여했던 그런 감정평가인들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조합에 관련이 있는 데. 특히나 지토위, 중토위 이런 데는요, 우수 감정평가법인인지 뭐 대형 감정평가법인지 13개 업체가 들어갈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감정평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서울시 뭐 부시장, 뭐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대학 교수 한두 명, 판검사 한두 명, 감정평가사 한 서너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10몇 명 있던데 요거요. 정보 제공 신청하면 당연히 해줍니다. 바로 해줍니다. 저는 해줄 줄 몰랐는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평가사들이 나와요. 대형 감정평가법인들이 있는데 뭐 태평양, 대일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보면은 그 감정평가법인이 옛날 이 조합에 관련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어요. 이거 빼라. 그럼 알았습니다. 빼요. 다 이제 다 그놈이고 비슷해요. 이런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여기서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법원에 소속된 평가사들인데 이제 여기 이제 소형 감정평가사들이 꽤나 있고요. 이게 며칠이죠? 이게 30일 내 이의 신청, 또 30일 내 이의 신청, 30일 내 소재기 이거 며칠? 60일입니다. 이거 60일 내 소재기. 직통이 끝나면 중통이 바로 갈 수도 있고 행정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조합과 이 피수용자들 있죠? 이거는 조합은 여기다 수용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게 신청을 못해요. 그냥 촉구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야 빨리 내 거를 빨리 뺏어가려면 빨리 뺏어가 라고 촉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지투위에다 재결 신청할 권한은 없어요. 직접. 그래서 재결 신청에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재결 신청은 조합만 한다. 그리고 재결 신청은요 여기다 접수를 하려면 협의를 했다는 협의 경과서를 꼭 보여줘야지만이 받아져요. 협의를 했다. 근데 협의했는데 거부하더라. 라는 증명을 꼭 보여야지만 지투위에서 접수를 받아줍니다. 재결 신청에 청구를 했는데도 청구를 받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재결 신청은 조합만 할 수 있고 피수용자는 못해요. 이 사람은 조합에 촉구만 해요. 촉구를 했는데 조합이 받고 나서 60일 내 기간 동안 이걸 재결 신청을 안 하면 이때부터 재결일까지의 기간 이때부터 재결 신청을 할 때까지 재결 신청을 할 때까지 해태를 했어요. 민기적거리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 옛날에는 20% 소적법상 지금은 15% 이거를 이자를 가산하죠. 그럼 재결 신청을 결국 했어. 해서 한참 뒤에 신청을 하면 뭐 한 서너 달 있다가 바로 결론이 나오죠. 여기서 10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으면 10억에다가 요 날짜에 해당하는 20%, 15%입니다. 이게 소적법상 이율이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5%로 바뀌었죠. 바뀔 때까지는 20%, 이후는 15%. 그래서 이자가 붙여서 나옵니다. 10억에다가 요걸 이자를 붙여줘요. 그러면 조합이 민기적거리고 안 했던 이 기간이 3년에 해당하면 얼마입니까? 3년인데 20%와 15%가 걸쳐 있으면 3년 동안 20%면 얼마입니까? 60%죠. 3년 동안 15%면 45%예요. 저희 사례는요 한 4년 5년 걸리는 경우에 4년 거의 5년 하면은 따블이 되는 거예요. 따블. 거의 5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년 동안 이걸 방치해두는 수가 있어요. 방치해두면은 100% 10억이 나왔으면 지연이자가 10억이야. 20억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10억 나중에 더 받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변호사는 여기다 소금붓을 때리죠. 요거에 몇 프로? 이렇게 받죠. 그러면 조합이 재결 촉구서를 받고도 60일 지나서 신청을 안 하는 요 기간이 길면 일수록 좋죠. 지금으로부터 약 5, 6년 전에는 이게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조합이 개념이 없었어요. 이거 뭐야? 재결 신청했어? 아, 알았어. 뭐 20% 이자 붙는다고? 에이, 뭐 그런 경우가 어딨어? 설마 이렇게 하고 무시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게 재결 신청을 하는 순간 한 3, 4개월 있으면 결론이 나오고 돈을 공탁을 해야 돼요. 근데 공탁을 안 하면 재결이 실효가 될 거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없는데 무슨 재결 신청을 해. 시공자가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재결 신청을 안 해요. 그렇게 지금 4, 5년 돼가지고 대박이 터져가지고 몇백억을 받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설마?
아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 진짜로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진짜로 돈이 이렇게 붙어 나오고 대박을 치는데 요새는 조합들이 다 알아버려서 재결시팅에 청구를 하는 순간 바로 그냥 60일 내에 바로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조합이 머리머리하고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되게 대박이 터졌는데 요새는 이제 바로 신청을 해서 이게 기간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자기 재산이 따블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자문을 한 어떤 조합은 어떤 조합에서 이렇게 제가 이쪽 측을 대리했죠. 이쪽 측을 대리해서 실제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온 데도 있고 이쪽 측을 대리했어요. 대리해서 이게 굉장히 지연됐어요. 수용재결 이 기간에 있어요. 좀 있으면 수용재결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4, 5년 묵혔는데 우리 재산이 따구지가 된다. 야, 좀 있으면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 조합이 이 사람들의 대표자를 섭외를 해서 꼬신 거예요. 야, 당신들 말이야 2주를 하는 대가로 우리가 30억을 줄게. 이거 받고 2주 해. 이거 니네 이거 집행부 이쪽 반대파에 또 집행부가 있을 거 아니야? 반대파에다가 한 5억을 또 현금을 줘요. 그리고 이거 먹고 이거 받아서 다 나눠주고 너 개인적으로 또 따로 5억 챙겨줄게. 이렇게 협의를 봐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게 협의 보지 마세요. 좀 있으면 250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설마 진짜 확실해? 김 변호사 확신할 수 있어? 나온다니까요. 근데 못 믿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30억 다 나눠 먹고 집행부 한 9억 먹고 합의를 봐버렸어요. 합의해서 속속 그 이전등을 해버렸어. 이 수용은 이제 각하가 돼버리면 끝난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은 진짜 좀 대박이 나온 거예요. 몇십억이 나온 거예요. 이 지연 기간이 한 4, 5년 되니까 땅을 치고 막 하면서 아이고 김 변호사님 이거 좀 되돌릴 수 없어요? 못 돌려요. 못 돌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성공부서 걸려 있었다면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도시락 싸가면서 말렸을 텐데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들한테 관여를 했는데 중간에 뭐가 이상하게 돼서 성공부서 약정이 안 돼 있어요. 약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끝까지 이걸 말리지 않았죠. 만약 약정이 됐으면 피를 통하면서 말렸겠죠. 내가 260억 나오게 해준다. 그 중에 나한테 10% 주라, 나한테 20억 주라. 진짜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성공부서 약정을 못했고 그냥 그러다 말았어. 자문계약하고 좀 1,000만 원인가 갖고 이렇게 자문계약 해주고 사건 한두 개 바꾸러 말았어. 제가 저하고 하세요. 제가 꼭 받아들일게 했는데 협상을 가보더라고요. 그 협상장에 갔더니 저를 막 왕따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선임하던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합하고 내통을 한 거죠. 참 별일 다 했더라고요. 세상은 조합하고 그냥 이게 대박 났죠. 300을 줘야 되는데 35억으로 그냥 끝내버렸으니 대단한 그 조합장은 아마 이걸로 인해서 한 10억 보너스 받았을지도 몰라요. 줄만하죠 그 조합장은. 근데 사실 이렇게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에는 이게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써 있어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30조에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시정비 사업에서 이게 활용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한 5년 했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약품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재미가 없어요. 다 뭐하고 알려져 버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저희도 최근에 하나 이렇게 큰 대박 터진 건 비슷한 건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결시청 청구를 어떤 사람이 이 피수용자의 리더격인 사람이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이걸 재결시청 청구서를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변호사 도움 직접 명의 안 빌리고 자기가 알아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양식이 맞게 했어요. 4, 5년 전에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사람들 다 대행을 해서 거의 10억짜리 가진 사람 한 8억의 지원이 나오니까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자기 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난 뭐야?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한 500만 원 주고 말겠죠. 이 사람들의 재산을 따블을 만들어줬는데 난 뭐야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중간에 이게 수용 절차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A 변호사를 선임하게 만든 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부터 선고를 받지 못하잖아요. 나 열심히 해서 당신들 재산이 지금 따블이 나오게 생겼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나한테 10% 줘. 이걸 못하잖아요, 변호사가 아니니까. 근데 중간에 허수아비 변호사 한 명 꼬셔가지고 계약을 하게 만들어요. 이 A 변호사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이 A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주는 약속을 하는데 A 변호사가 선임되기 이전에 했던 자기가 했던 재결식 선고 요 효과가 나올 때 A한테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속을 해요. 황당하죠? 변호사가 하는 행위도 아닌데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놨던 거가 잘 나오면 A한테 성공보수 주기로 약속을 시켜요. 왜 그렇겠어요? 얘하고 또 A하고 또 내부 거래가 있겠죠.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내서 뒤에서 챙기는 거예요. 이 변호사도 저 싫을 이유가 없죠. 자기는 일 안 했는데 나 받아가지고 좀만 주면 된다고 해서 간 거예요. 야, 이런 짓도 하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변호사와의 그 성공보수 약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다 한 나이 7, 80 먹은 어리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재개발국은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얘한테 돈 좀만 주면 돼요. 수고했어. 돈 1,0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또 약정을 맺어요. 맺고 이 수용 결과가 나와서 가산이자가 딱 나온 게 확정됐어요. 확정됐는데 또 이 사람하고 또 내가 성공보수를 확실히 금액 7,800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는 약정서를 또 써. 성공보수 약정서에 썼고 맨 마지막에 성공보수 배분 금액을 다 해서 또 써. 도장을 또 찍게 만들어. 왜 찍냐? 변호사가 와서 찍으세요 그러면 의심을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와서 여기 찍으세요 라고 얘가 또 해. 거기 찍어주시면 돼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 얘를 리더를 믿고 그래 찍으면 되는구나. 얘는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냥 변호사가 와서 막 찍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이 변호사가 뭘 막 찍으라고 그래. 근데 옆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찍으세요. 그래? 그래? 이게 찍잖아요. 요놈이 찍으라고 하니까 또 찍더라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 성공보수 약속은 유효한 게 돼버렸어요. 별일이 다 있대 참. 이걸 좀 얘를 좀 고소를 할까 하다가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냅뒀지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자기 노고를 좀 바꿔서 시키지. 여러분 이 입장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섭섭한데 한 1억 정도 이 사람도 한 3, 4년간 고생을 했으면 3, 4년간 1년에 한 3억 정도는 해야 되겠네. 1년 같이 1년에 연봉이 1억 해도 한 3년에 3억 정도 주면 일단 한 10억을 챙기고 대부분의 돈이 빠져나가겠죠.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다. 별일이 다 있다가 이거죠. 근데 이제 별로 유행이 한물 별로 재미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수용재결 절차 저희가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 단계에서 보통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제시를 하는데 종전평가는 분양시장을 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양시장을 하지 않은 청산자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청산평가는 보상평가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시 제시되는 종전평가 금액은 사실상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10% 룰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상에 어느 한 필지에 대해서 A라는 필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사가 100만 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갑평가사가 100만 원 하면 을평가사가 가서 110만 원 또는 90만 원 이 위아래를 못하고 10% 내에서만 해야 돼요. 10%를 초과하게 평가를 하면 이 B가 이 두 번째 을평가사가 시발서 같은 걸 써야 돼. 경위서를 써야 돼. 너 왜 이렇게 높게 평가했어? 너 이렇게 낮게 했어? 얘가 왜 쓰지? 얘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토지를 왜 요따구로 평가해서 얘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뒷사람이 써요. 뒷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짱을 딱 박아놓으면 정박효과 닷을 한번 내려면 거기서 이만큼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 돼요. 이걸 찍어놔 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죠. 이건 종전평가고 이건 보상평가니까 평가의 종류가 달라서 괜찮습니다. 10%뭐 공사 토지분 한도 10% 그런데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개소리죠. 말만 그렇지 사실상 영향이 굉장히 커요. 평가사들이 되게 스님이고 범생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은 다르게 변호사는요 법정에 가면 일단 말이 제대로 안 돼 내지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말고 아니 말고 판결문을 그렇게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주장을 하는데 평가사들은 항상 친기업 성향, 친사업 시행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만 해서 안 해. 이거 골치 아파. 교통교통부에다 뭐 써서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한번 찍어나버리면 여기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또 이걸 활용한 저희 기법이 있어요. 조합에서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적 감정평가를 동원해서 돈 주고 평가사요. 뭐라고 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줄 테니까 내 땅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를 올려놔. 감정평가 협회에다가 평가사 아예 올려버려요. 조합에서 올리면 네가 먼저 올려버려요. 선거주 올려. 이걸 먼저 100이 아니라 125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10%를 적용받게끔 요 짓을 합니다. 저는 요 짓을 하면 이 성능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올릴 때 국공유지 감정평가 때 예. 전에 올려야 돼요. 무슨 거잖아요? 국공유지 감정평가 하기 전에 올려야 돼요. 아, 국공유지 감정평가하기 전에. 네, 그래야 돼요. 국공유지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좀 전이죠. 네, 그 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정비구역 지정을 딱 하면 예. 그때 그 감정평가 보고서 올려갖고 대출공모 이과에 우리 아, 예, 감정평가 정비구 시정하면 감정평가 받아서 대출을 받고. 감정평가 능력을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유 감정평가 할 때 그 전에 한 번 더 감정평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올리고 그러면 그 국공유지 감정평가에 시점 보정 부분이 나와요. 예. 그럼 그 보정 부분을 저희들이 뭐냐면 1.2 이렇게 하면 기타 규정에서 보정하지 않습니까? 네. 1.2, 1.3, 1.5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보정 부분을 딱 찍어놓으면 얘들이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 1.3이다 그러면 1.3에서 최대한 1.25로 가야지 1.1 이렇게 못 가요. 보정이 못 가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뭐 기타 요인을 미리 좀 정해놓는다 이거죠. 기타 요인을.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조합 설립이 있고 사업 시행인가가 있고 가르쳐분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감정평가가 일어나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 해서 네. 은행에서 감정평가, 대출 감정평가가 일어나죠. 그 감정평가가 일어나면서 그걸 이제 유리하게 돈을 좀 많이 주어서 평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재량의 영역을 뽑아서 이때 감정평가를 높게 찍어놔라. 그럼 이 이후에 있는 조합의 평가사들이 할 때 이게 있네? 일종의 판례 비슷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하겠죠. 국공유지는 또 사업시행인가 이 직전에 국공유지 감정평가, 국공유지를 해야지 이제 그 구청하고 이제 딜이 일어나는데 요 국공유지 평가가 일어날 요때 직전쯤에 요때 또 해서 대출 받거나 뭐 기타 그냥 대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또 최대한 재량 높게 해서 뽑아놔서 하는 거죠. 이 감정평가도 뭐 13개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하면 돼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면은 평가사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듣고 보면 그렇겠네 라고 해서 해 주시죠 하죠. 이때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공유지 평가할 때쯤에 그 직전쯤에 이러한 작업을 해주면 내가 선수를 친다. 10% 룰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존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민 추천 평가사가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평가사인가요?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주민 추천, 구청 추천, 조합 추천, 3인의 평가사. 근데 이 3인도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짬짬이에요. 그냥 나는 주민 추천이니까 내가 조금 올릴게. 그래, 넌 구청 추천이고 니는 그만큼 해. 결국 평균값 얼마? 또 셋이 짜요. 이만 하면 좀 평가사들이 뭐라고 하겠지?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안 하시려면 이렇게 안 하시고. 예.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15% 지연이자를 청구해 보는 것도 좋은데 15% 지연이자 청구한다고 지금 했더니 조합이 수용계획 시장을 빨리 넣어버리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이건 뭐 다 설명한 것이고 재결신청이 청구를 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조합이 요새는요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에이 그래 다 넣어버린다. 그러면 재결신청 청구를 해서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고 빨리 쫓겨나는 것이 되죠. 이자 받아먹으려고 했더니 수용계획신청을 빨리 넣어서 자기가 더 빨리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사업 일정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잘 나가는 사업장은 사업 일정을 변경시켜서 빨리 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수용위원회 감염평가의 문제점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수용 절차가 개시된 직후에 바로 평가를 설명해서 감정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없어요. 여기서도 명단 공개를 요청한 전심 관리자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여기 써있네.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국장, 변호사 2명, 판사 2명, 교수 3명, 연구원 1명, 대형평가법인 평가사 7명. 이 제가 뭔가 사례를 보고 정보제공 요청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세요. 대형평가법인의 입김이 이렇게 센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관여했던 그것들을 여기서 뒤집겠습니까? 그대로 하죠. 이렇듯 철저히 시행자 측의 위주로 진행되는 게 토지 수용입니다. 넘어가죠 그냥. 이제 청산자 관련해서 좀 써놨는데 사무장만 설치고 다니는 법인은 100% 악덕이다. 변호사가 일을 모르면 사건은 100% 상호하고 책임진 사람이 없다.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10시 5분 전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종전자산의 그 계산,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종전자산 평가, 그리고 보상평가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달리했을 때 추가 부담금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전체의 종전자산을 동일하게 변경시켰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재개발 감정평가에는 협의 절차를 먼저 거치고 지토의 중토의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아내는 노하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노출돼서 별로 재미가 없다. 최근에는 수용이 끝났어요. 수용이 다 끝나고 수용 재결이 나왔어요. 재결이 나오면 약 30일 뒤에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하는 순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불법 점거가 돼요. 여기는 불법 점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상의 범죄 행위예요. 고소고발을 하는 수도 있다. 고소고발을 했더니 경찰관이 뭐 이런 걸 고소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써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